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그리고 또 주가 이야기하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차이나 TV 컴백입니까? 컴백? 곧 이제 커밍순입니다. 예, 이제 미국에 지금 이제 안식년 가셔서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들어오실 때마다 그죠? 중요한 이슈들을 진단을 해주고 계시고요. 중국 관련해 볼 게 좀 마침 또 많습니다. 당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사실은 사전 질문이 없었던 건데 중국에서 뭐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고 있고 뭐 2차 감염이 있을 수 있다. 그 감염 그 전문가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크게 이렇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뭐 한국도 그렇지만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계속 지금 발생하는 건데 지금 이제 핵심은 이게 이제 항체 약화 시점이 이제 곧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더 확산될 것이다라는 이제 경고가 있는데 제가 보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중국이 뭐 해오고 있는 이제 리오프닝하는 부분들을 멈춘다든지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다. 문제 핵심은 이제 소비가 줄어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 계층들이 전부 다 좀 소비보다는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됨으로써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가장 큰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저 자신도 이제 이거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큰 영향을 타격을 받을 거라고는 이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도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뭐 코로나 환자나 일반 독감 환자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뭐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공포감이 있는데 잘 해석을 해주셨고 원래 이제 주제인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쪽에서의 해법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G7에 대한 만남 있었고요. 결국 G7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러나 또 뭐 한쪽으로 너무 몰지는 않는 새로운 단어를 하나 썼던데 현재 상황을 좀 분석해 주십시오. 말씀 새로운 단어라는 게 탈리스크를 말씀하시니까 디리스킹. 디리스킹 맞습니다. 그죠?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제는 미국이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방의 다른 국가들이 갖고 있는 스탠스였죠. 그러니까 중국과는 완전히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위협적인 요소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뭐 타이완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술 패권의 이슈, 뭐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서의 중국과의 이런 국가 위기, 안보 위기에 해당되는 것은 중국과의 이제 좀 억제를 하겠다라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계속 중국과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스탠스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좀 전반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자라면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이게 좀 이번에 G7 할 때 중국 그 섬세성 시안에서 중국과 이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열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열렸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같이 보면서 야 이제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방향 설정, 그러니까 세 분리기가 더 첨예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커져갈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성명 한 40쪽 분량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제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게 많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이제 뭐 뒤에서 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탠스가 지금 조금 더 이렇게 만약에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한미일 뭐 군사 동맹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공산당의 핵심 있고 한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완전히 갔을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2의 사드 사태도 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제 있었던 뉴스 가운데 이제 중국의 우리 뭐 네이버 포털 이런 쪽에 서비스를 좀 뭐 막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또 뭐 들리고 접속이 잘 안 된다 있었는데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은 중국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 이런 말을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 높게 좀 보고 있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뭐 이제 완전 한한령이 시작됐다라고 이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시그널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올 4월인가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광주 공장을 방문했었죠. 그때 분위기 좋았다는데 그죠? 근데 한국에서 소개 별로 안 했습니다. 소개 안 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우리가 또 뭐 약간 또 대통령 발언이 있으면서 사실은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찬스였는데 기회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많더라고요. 네, 그게 시그널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지금 좀
그 여러 가지의 태블을 중국 공산당 네. 지도부에서는 아마 올려놓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지금 하나씩 던지는 네. 단계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필 이제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가면서 외신 인터뷰하면서 대만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려워졌습니다. 네. 다시 이제 G7 얘기 나오면 G7에서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을 발표하자마자 그날 바로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서 이제 뭐 구매 중단 이런 얘기가 오비 일학이냐 대응 사격이냐 일종의 대응 사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마이크론은 제재 이거는 그 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 반도체 기업들한테 반사이익이 올 것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반사이익은 뭐 지금 여러 뭐 외신에서 뭐 보도하는 게 미국이 지금 뭐 한국이나 일본한테 그 지금 마이크론 빈자리를 채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큰 이슈는 이거 같습니다. 기업들이 고민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당장 10월 달에 반도체 지금 장비 수출 제한을 지금 재연장을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 지금 뭐 1년인가 연장해 준 걸로 10월 달까지 했죠. 근데 이걸 또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는데 이게 지금 연장을 지금 해야 되고 정부가 그걸 좀 교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마이크론 제조로 인해서 이 연장이 불투명해지면 이제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이 그걸 정말 요구를 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그런 영향을 미침으로써 재연장이 안 될 경우는 바로 중국에 있는 SK나 삼성 반도체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인 뭐 이게 아니라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매우 지금 중요한 리스크에 지금 당면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뭐 치포 동맹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하고 밀당을 잘 해야 되는데 그죠? 그 반도체 산업, 뭐 치포 동맹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이 참 고민할 게 많습니다. 어떻게 좀 밀당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중국 속내를 좀 봐야 돼. 중국이 한국 반도체 제재 가능성이 있느냐?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 근데 그 카드를 쓰기 쉽지 않다. 일단은 미중 간의 첨단 지금 패권 전쟁 핵심이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은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교류를 원하고 있다. 그 시그널을 올 4월 달에 가는 것도 그건 하나의 시그널이었다. 그러나 지금 계속 고착화되고 있고 조금 지금 한미일 부분 혹은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뭐 안미 그다음에 뭐 그죠? 뭐 경중 이런 표현이 안미 경미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확산이 되면서 중국의 공산당 이익과 지금 바로 직결될 경우는 저는 그런 제재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 우리 기업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반도체 사업에 지금 중국의 사업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국은 스스로 반도체 굴기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일 관계가 어려워져서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금지했을 때 우리가 뭐 노재팬도 하고 뭐 그랬지만 사실 그 공백을 한국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중국이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하는데 중국이 어렵겠지만 중국 내부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럴 만한데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미중 간의 지금 충돌은 이제는 하나의 그 이제 변수간의 상수로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미국의 산업의 굴기를 중국의 산업의 굴기를 미국이 막아줌으로써 우리한테는 기회적인 요소로 보는데 저는 기회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위협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국은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크게 뭐 일단은 4세대 반도체로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계속 해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술적 건너뛰임 점프를 통해서 지금 차세대 반도체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자국 반도체 생태계 구축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하는 걸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지금 한국은 힘들겠지만 지금 중국은 뭐 호시탐탐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인수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기술 인력들을 계속 빼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자체적인 중국의 반도체 대장정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보여지고
지금 제가 반도체 병목 기술 부분들인데 저 부분들 중국 정부가 지금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인적 자원들이거든요. 네. 그 인적 자원 부분들이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의 지금 작년 기준에 했을 때 지금 예상보다 빨리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그런 임계점을 지나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도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국이 좀 빠르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분을 중국이 사실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기업들도 위협을 당하고 그 당시에 뭐 예전에 국내 반도체 기술자들도 중국에서 스카우트해가고 그랬는데 네. 미중 간의 갈등이 있으면서 사실 미국이 중국을 좀 견제해주면서 격차를 좀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중국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켜야 될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겠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보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제 어느 정도 와 있는 겁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병목 기술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제 전공정, 후공정을 봤을 때 후공정 부분에서는 중국이 반도체가 이제 어느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는데 네. 메모리 부분도 중국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만큼 기술 격차가 있는 것들이 있죠. 네. 그다음에 노광 장비 부분, 뭐 지금도 다시 나오는 노광 장비 부분 여러 가지 장비 부분에서는 중국이 분명히 시간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시장과 자본력, 그다음 인적 자본이 어느 정도 바탕으로 이제 좀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의 이제 대장정을 지속하고 거기에 이제 임계점을 지났을 경우 중국이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지금 우리가 보는 기술 격차보다 조금 더 좁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하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전보다 중국이 더 이제 제재를 하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자생행을 하겠다는 자국에 있는 기술 자립을 하겠다는 게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목표 KPI를 설정하고자 하는 게 방향성은 빨라지고 있다.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KPI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이만큼 온 거라는 거죠. KPI이 뭐죠? 그러니까 성과 지표, KPI 지표를 KPI. 그걸 반드시 이제 지켜왔고 그래서 체제가 다른 중국을 우리가 단순하게 중국이 무슨 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중국의 지금의 성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더 빨리 성장. 그 말의 의미는 중국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산업군들에서 올라오고 있는 걸 봤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중 간의 무역 적자 현상들도 그동안 반도체 때문에 착시 현상으로 있었지만 계속 대중국 수출은 다른 제품군, 범용적 일반 제품들에서는 수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중국의 반도체 병목 기술은 이제 핵심이지만 요거를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 핵심 기술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중국의 반도체 세대별 발전 과정이 있네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있는데. 3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4세대 반도체로 점프를 하는데 중국이 이제 우리가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반도체가 흘러왔었는데 3세대 반도체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소재 부분들이 다른 것들이죠. 그러니까 산화물 반도체라든지 고주파, 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세대 반도체 부분들이 지금 자료에 나오는데 점프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일어나고 있는 3세대 반도체 부분에서는 시간이 걸리고 이 부분에서는 계속 추격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4세대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이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을 키우고 외국에 나가 있는 중국 인재를 불러들여서 투입을 하는 이게 이제 한 10년 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을 뿐들이지. 지금 그러니까 1세대, 2세대를 쫓아오르고 있는 거고 3세대는 뒤쳐져 있는데 다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그쪽에 투자하면서 사실은 모른다, 그죠? 주요 기술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기 보시다시피 지금 소재가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죠. 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고민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중국에 사실 공장을 지금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못 들여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다가 미중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생산도 어렵고 마이크론의 혜택도 반사이익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은 그러면 이제 중국보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하고 치포 동맹에서 약간 좀 지혜롭게 그 발전 과정을 찾는 게 맞는 방향인가요? 맞는다는 것보다 불가피한 상황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미국 투자하는 부분들이 방법이 없는 거죠. 불가피한 건데. 근데 우리 알아야 될 게 제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삼성 공장 지금 짓고 있는 텍사스 그 공장 건설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예. 직접 보고 왔고 어마어마한 텍사스 오스틴인가요? 네, 오스틴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예. 그리고 제가 뭐 TSMC 관련된 분들도 조금은 이제 나름 접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 투자하는 기업들이 한 4가지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이 지속적인 보조금 우대 혜택을 제공할 것에 대한 고민들. 두 번째가 이제 이게 나중에 과잉생 부족한 뭐 어떻게 보조금이 생각보다 이렇게 나눠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350억 달러 정도를 지금 마이크론, 인텔, 삼성, 뭐 TSMC 나눠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한 20개 정도 업체들이 있는데 나누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충분하냐라는. 그다음에 이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수익 악화가 될 가능성. 이런 대외적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애리조나에 지금 인텔하고 지금 TSMC가 공장을 설립하는데 거기에 서로가 지금 이제 구인난 이제 반도체 인력들을 지금 뽑기 위한 지금 작업이 심한데요. 구인난도 문제지만 이 인력의 이직 현장도 매우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TSMC 같은 경우도 미국 반도체 인력을 뽑아서 타이완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기업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이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이죠. 네 번째가 이제 걱정하는 게 미국이 반도체 공정 기술을 케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에는 어느 선까지만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반도체 공정 기술을 미국이 세팅을 하면 그걸 따라야 되는. 그럴 경우 이제 중국에 바로 생산하는 제품군들이 기술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대응 방안 간단하게 좀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번에 G7 정상회담 보셨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초청해서 같은 국가 중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대통령이 얼마 전에 중국을 갔다 왔죠. 예. 갔다 왔을 때도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왜 교역할 때 반드시 달라야 되는지를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것들이 결국 이게 실익의 혹은 실용적 접근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우리가 조금은 상황을 좀 지켜보고 좀 어느 정도 균형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질문을 돌아왔을 때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탈리스크를 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 미국이나 서방에 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를 해나겠다. 작년에 미국과 중국의 교육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첨단 산업을 제외하고는 디커플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걸 완전히 디커플링이 되는 것처럼 하고 선택을 할 경우 우리만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이나TV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또 반도체 산업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교환 교수 빨리 마치고 오시기를 차이나TV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승찬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